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일요일문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전공은 일본의 일본어사 중에서도 근대라고 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일본에서 말한 근대는 1868년 명치 유신부터 대략 메이지가 끝날 때까지 1910년 전후로 해서를 근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략 요 시기를 전공으로 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 시기에 1868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일본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특히 일본어의 어휘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한 이유는 19세기 이후의 동서양의 접촉 또는 한자 문명권 내부에서의 접촉 이러한 결과로 일본어가 격변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기가 대단히 재밌는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먼저 19세기에 들어와서 한중일 삼국이 어떻게 동양과 서양이 접촉했느냐. つまり 서양의 여러 가지 군대를 비롯한 여러 사상명이라든지 서양 것들이 동양과 어떻게 접촉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구본이 하나 있지요. 지구본이 있고 지구본 중에서도 까맣게 칠해진 부분 여기 우리 한국이고 이쪽이 일본 여기는 중국이고 요 밑에가 베트남입니다. 요 네 나라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같은 문명권으로 봤을 때 한자를 사용한다 해서 한자 문화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요 베트남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1920년대 이후에 베트남 문자가 로마나이즈화 됐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경까지는 한국과 똑같이 과거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중요한 고전들 1910년 이전의 문헌들은 모두 한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또 어떤 사람도 우리 한국 책방에 가면은 한자로 쓰여진 책이 거의 없다. 간판도 도라도라 눈에 띄지 않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이 이제 한자를 안 쓰는구나. 한자 문화권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20년 전만 해도 신문에는 한자 투성이었고요. 또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1894년까지는 모든 문서를, 공적 문서는 한문으로만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주로 한글로 글을 쓰고 책을 쓰지만은 그러나 한문을 빼놓고서는 전통 문화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요 한자 문화권 네 나라 여기를 한번 잘 주목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0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서양이 어떻게 접촉을 했는가 하는 문제를 대략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1939~4년 이때는 아편 전쟁이었죠. 여러분 아편을 둘러싸고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가지고 와서 막 팔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편 환자가 늘어나고 또 그 아편을 팔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돈을 받아갔냐면 은을 가져갔거든요. 중국의 은이 고갈될 상태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광동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는 중국이 처참하게 패전하고 마는 거죠. 그다음에 83~84년은 또 한 번 베트남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져요. 베트남을
이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지배하에 두느냐를 가지고 전쟁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져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는 이 서양이라는 나라를 오랑캐로 생각을 하고 별로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60년대부터 서서히 서양과 수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72년에는 미국이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77년도에는 일본과 수교를 하게 돼요. 요 77년 우리는 76년에 일본과 한국이 수교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략 요 시기 그리고 요 1877년은 또 유명한 그런 그 역사적인 해인데 동경대학이 아시아에선 최초로 대학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천진의 수사학당은 이게 우리나라 요새로 말하면 해군 주로 해군 관계, 해양학 관계의 학교가 생기게 되는데 실은 요 수사학당에 우리가 1881년도 중국에 유학생을 처음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유학생들은 대부분 요 수사학당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96년도에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을 간 것은 1881년 메이지 14년부터인데 그로부터 중국은 15년 뒤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05년 러일전쟁 또 신화혁명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 1800년대의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과의 접촉, 서양과의 여러 가지 관계 물론 일방적으로 전쟁에 지고 일방적으로 서양 걸 받아들여야 하는 쓰라린 역사이지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페리가 1852년에 일본에 구로분의 까만 배를 타고 흑선을 타고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68년도에 미일 수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절단 또는 유학생을 파견해서 새로운 신문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870년 이후에는 각종 서적을 서양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 새로운 법체계라든지 새로운 자연과학, 새로운 학문 이런 것들을 일본어로 번역을 하게 됐어요. 이때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어로 서양책을 번역하는 과정에 대량의 번역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대량의 번역어가 그 후에 중국어로도 들어가고 한국어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0년대에 서양 열강과 수교를 하고 76년도 강화도 조약 한국과 수교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경대학이 77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동경대학은 그야말로 일본의 수재들이 다 모인 대학인데 그때 첫 출발부터 30%를 영어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국제화가 됐던 그런 대학이에요. 94년 청일전쟁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본 바와 같이 미국과의 어떤 접촉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 이렇게 하면서 일본도 서양과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은 접촉과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형편을 보면은 66년도에 프랑스 군대가 들어오죠. 71년도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여러분 강화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초제진이라고 하는 거기를 미국 군인들이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76년도에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81년도에 3명의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오랑캐 나라다. 그렇게 별로 우리가 중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세계 정세에 밝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내 내국인도 있고 애국의 사람들도 들어와서 한번 일본을 살펴보라. 그러면 일본의 굉장히 발달된 모습을 보고 어쩌면 조선의 앞날에 대해서 조선이 발전해갈 그럴 힌트를 얻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생을 파게 되는데 유명한
유길준 같은 사람도 이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수사학당, 천진의 수학당에 또 유학생을 파견하게 돼요. 82년도에 미국과 수교를 하고, 그리고 83년도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동문학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한국은 실은 애국어 교육이 대단히 발달된 나라였어요. 13세기 때 이미 한국은 사회권, 고려 때 이미 애국어를 가리키는 그런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애국어 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다만 그 가리키는 언어가 중국어라든지 만주어라든지 몽고, 일본어 이렇게 주변국의 언어에 국한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언어를 가리키는 것은 그 당시만 상상도 못하던 그런 가리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겠죠. 그런데 82년도에 이제 수교를 하고 미국의 사절단을 83년도에 파견하다 보니까 애국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통역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갈 적에는 통역을 어떻게 했느냐? 만일 한국 사람이 미국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우선 중국어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중국어 통역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사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중국어 통역이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그 중국어 통역 중에서 영어를 아는 사람이 다시 영어로 통역하고, 이제 그것을 이중 통역이라고 하죠. 이중 통역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이제 애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중 통역을 해서 여러 가지 애교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하나는 조선과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내용이 통역을 통해서 몽땅 다 비밀이 새가 날 그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조선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동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교육기관을 83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절단으로 갔던 유길준이 미국 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밑으로 86년에 가고 잘못됐네요. 유경공원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86년도에는 요 동문학이 좀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왕이 고종 황제가 직접 영어 교육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이 유경공원. 요 유경공원에서는 실은 일어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근대의 최초의 일어 교육이 요 유경공원, 1886년 유경공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갑오경장이 그 전에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여러 나라와 이제 열강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문제로 느꼈던 것은 애국어를 서양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한 명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중국의 통역을 사다가 이중 통역을 하는 그런 곤욕을 겪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1891년부터는 국립애국어학교가 만들어져서 독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애국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갑오경장, 그리고 유길준의 서유교문이 95년, 울사보조야, 이걸 통해서 우리 조선이 일본의 보국이 되고, 10년도에 일본 조약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서양과의 접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한국, 일본, 중국이 한자문화권의 중요한 나라들이 19세기에 들어와서 서양과 여러 가지 관련을 맺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동서에 접촉한 결과 서양의 제도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부 체제가 정식으로 명지 천황, 조금 이따 정성근 교수님께서 메이지 천황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만, 그와 같은 입헌 군주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서양의 입헌 군주제가 바로 중국에, 일본에 이식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과학 문명 기술이 들어오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제철 산업이 들어온다든지 선박을 만드는 그런 게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신학문 대학이 없었거든요. 동양에는 대학이 없었는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1877년에 동경대학이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동양에 없던 새로운 학문들 뭐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학문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상과 제도 같은 게 들어와요. 사상이 서양의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읽은 동양 사람들이 동양에 소개해요. 자, 이렇게 서양의 여러 가지 것이 동양에 소개되고 제도가 바뀌어짐으로써 어떻게 생기냐면 그러한 서양의 제도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 신학문 용어들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용어로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휘가 탄생되는 겁니다. 막대한 양의, 엄청난 양의 새로운 어휘가 새로운 어휘가 탄생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구어휘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과거 시험을 치는 과거란. 이 과거는 우리나라에서 1894년에 없어집니다. 1894년에 과거제도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란 제도에 대한 지식으로서는 사용되지만 그 과거라는 용어를 별로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과거에 합격하는 급제라는데 급제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즉 구어휘는 요거는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스가와레 낳고 났다. 사용되지 않게 되고 그에 비해서 전기라든지 전차라든지 램프 이런 것들은 새로운 문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나가서 볼 수 있고 밤에 전기 같은 것은 밤에 불빛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속속속속 등장하게 되니까 과거의 어휘가 폐기되거나 안 쓰여지고 그에 따라서 서양의 연원을 둔 어휘들이 새로 생겨나고 그것들이 뿌리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내 어휘의 접촉과 교류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서 보면은 한중 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94년경까지는 조공외교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정도전이라는 그걸 보셨죠? 정도전 아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중국의 명나라의 황제가 늘 조선에게 뭘 보내잖아요. 요구를 하고 그러면 조정에서는 중국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걸 보통 책봉외교, 조공외교, 책봉외교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쫙 94년까지 거친 겁니다. 조선이 건국한 게 1392년. 94년까지 매년 최소한도 4번의 사절을 보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황제의 어머니의 생일이다. 그러면 또 특별히 어미하게 선물을 많이 싸들고 또 찾아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주로 1894년까지는 대부분의 모든 것을 중국 것과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당시 조선 사람들이 사용하던 좀 뭔가 격식을 차린 용어들, 어휘들은 중국 한문의 근원을 둔 어휘들 이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요 시대 전까지는 중국어 어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880년대에는 조금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변하게 돼요. 81년도에 아까 유학생을 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중국에 간 유학생들은 크게 성공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급히 그 유학생을 선발을 해서 별로 공부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야르키노 나이히토 이런 사람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별로 성공을 못했대요. 그리고 82년도에 유명한 그 을미사변, 을미사변이라서 민비가 시해되는 고사가 있죠. 이모군란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4년까지 중국군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4년도에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짐으로써
이제 중국의 세력은 조선에서 완전히 축출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 천하가 돼 버리는 겁니다. 한일관은 어떠냐? 한일관에는 81년도에 신사유람단, 이게 이제 사절단이죠. 이렇게 유학생을 파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야만인이고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일본에게 드디어 사절단을 파견하고 유학생을 파견하고, 그리고 83년도, 87년도는 한성 주보 수보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신문 발행도 일본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여러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는데 후쿠다와 유키치라는 사람,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쿠다와 유키치가 발행했던 시사신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스태프들이 와서 이 신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4년 이제 갑오경쟁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공적 문서를 우리말로 작성해야 돼요. 관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말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초가 된 거죠. 그리고 95년도에는 일본인이 한국 서울에 와서, 당시 한양에 와서 한성신보라고 하는, 한성은 한양의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날 서울의 이름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서울을 한성이라고, 한성. 네. 또는 한양도 있죠. 조선시대 한양이라고 그랬죠. 네. 또 일본 사람들은 경성, 미야코, 서울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해요. 경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을 옛날 일본 사람들은 경성제대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성신보가 일본인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한글과 일본어의 혼용이에요. 한글 기사와 일본어 기사가 동시에 나는. 독립신문보다 더 그리고 96년도에 독립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성신문이라든지 대조선 유학생 해보 같은 그런 동경에서 잡지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05년 을사보호제약이 맺어짐으로써 모든 학교 교육에서 일어 교육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886년에 일어 교육이 맨 처음 시작했다는 말씀드렸죠. 이때는 모든 보통학교, 초등학교에서 일본어가 필수가 돼서 일어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19세기 말기에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그런 접촉과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전 단계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1880년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어휘들이 일본이나 한국어로 일방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문으로 문서를 써야 되니까 한문으로 문서를 써다가 그 중국어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썼던 거지요. 일본도 한문으로 작성할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90년대라고 하면 특히 청일전쟁 이후,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달라지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일본, 한국으로 새로운 어휘들이 유입되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일본이 한자 문화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서양과 접촉했다고 했지요. 서양의 문명을 새로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그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여러 가지 용어들, 여러 가지 어휘들을 일본어로 바꿔야 할 필요, 즉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중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먼저 일본에서는 만들어졌고 그것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반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는 것들이 이번에는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 것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또 일본 것이 한국으로 문밀듯이 들어가요. 또 어떤 것은 중국에서 원래 쓰던 것이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 거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휘의 교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요 관계는 재미있는 부분, 이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0년대 이후에는 이 어휘의 이동의 루트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쪽에서 발진을 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거에서 일본으로 왔다, 한국으로 가고 이렇게. 한국은 좀 이쪽에 개화가 늦었기 때문에 어휘면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주로 받는 쪽에 속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잠시 보면은 중국의 환구시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초 시바오라고 하는 그 중국 신문에 인민일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인민일보죠. 인민일보의 자매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구시보예요. 여기서 2007년 4월 13일자 뭐라고 어떤 보도가 되냐면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인문 사회 분야 전문 용어 중 70% 정도는 일본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이런 복무, 조직, 기울, 정치, 혁명, 당, 방치 뭐 이런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화, 미학, 미술, 추상.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산당 관계 용어는 거의 일본 말입니다. 거의 일본어입니다. 그 이유는 그 초기에 중국 공산당이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성이 됐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용어는 거의 다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네요. 직접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마찬가지. 현대 한국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일본어예요. 이따 이제 자세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주의가 붙은 것, 또 문학, 역사, 철학, 미술, 경제, 사회, 대통령, 정의란 무엇이, 이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당연히 유행했죠. 정의. 권리, 생산, 발명, 위생,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수도 없는 그런 그 어휘 용어들이 일본의 용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조를 가져왔어요. 헌법이라는 게 우선 일본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국은 요거는 조금 그 일본어는 아니고 원래 중국어인데요. 이것도 애국말이라는 것을 표시. 민주공화국 마찬가지로 일본. 주권, 국민, 권력, 국민, 법률, 국가, 의하다라고 하는 나이나니 요때라고 하는 이런 제 국민, 의무. 그래서 우리 헌법을 전문을 놓고서 도대체 일본 말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보면은 색깔로 칠해보면 시뻘겋게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본 말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혹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창피하다라든지 좀 하스가시 아니면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이제는요, 굳어져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이란 말을 다른 용어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겠어요? 헌법을 뭘로 바꾸겠어요? 기본법? 예? 뭐요? 나라법. 이 헌법이란 모든 법 중에 최상위의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공화국이란 주권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률 문장 만들기라고 하는 위원회가 한 7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률 조문을 가지고 많은 그런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특히 법률문 같은 것은 일본의 주요 용어나 개념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만일 이걸 안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통령. 권리, 생산, 발명, 위생. 이거 없어서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기초적인 오희, 이것을 만일 고친다면 고치긴 가능하겠지요. 뭐 다른 말로 고치려면 고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 민중들이 따라올지 않을지 모릅니다. 해방 이후에 최연배 문교부 장관께서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배움집으로 하자. 배움집으로 하자. 이화여자대학은 백꽃 겨집 배움집으로 하자. 동의합니까, 여러분? 비행기는 한자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날틀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열심히 고분분투를 하셨어요. 최연배 선생님께서. 그러나 결국은 성공을 못했지요. 이미 언중들이 모두 다 이걸 친숙하게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자, 일단 이런 현상을 보고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동양과 서양의 접촉에 의해서 서양의 여러 가지 것들이 동양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들이 용어화가 돼서 어휘 용어화가 되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 한자 문화권 내부에서 교류를 하면서 오늘날의 한국어 어휘, 일본어 어휘, 중국어 어휘가 됐다.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휘 교류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우선 만국이라고 하는 용어, 만국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운동회 할 때 만국기가 펄럭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만국 박람회란 말 들어봤죠? 엑스포. 만국 우편 연합이라는 만국 우편 연합. 오늘날 실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만국 평화 회의. 이게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배를 갈라서 자살한 그런 만국 평화 회의. 이렇게 해서 만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이런 만국. 그런데 이 만국은 실은 1864년 미국의 국제법 학자 마틴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번역한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더라. 오늘날 말하면 월드란 뜻입니다. 세계, 세界. 만국은 월드란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에서 세계를 의미하는 만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은 세계로 변했지만은 아직도 상당 부분 중국어 만국이 오늘날 우리 생활 중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연애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성이 다른 사람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만나서 접촉을 해서 좋아 지내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다. 이런 것이 대략 연애의 이야기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오래부터 있겠죠. 인간이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날 때부터 그런 감정이나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행위나 그러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라고 하는 데서 아직 어휘화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이 사용된 이 연애라고 하는 것은 실은 중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 증거로서 로브샤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서양 독일계 선교사가 홍콩에 오게 됩니다만 이분이 1867년부터 한 3년에 걸쳐서 물론 준비기간 상당히 많지만은 영화자전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사전을 쓰게 됩니다. 한 2,400편 정도 사전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러브라고 하는 항목을 보면은 연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룬어인가요? 중국 발음이라서 제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용어가 러브에 대한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어가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그 서양의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일본어로 번역을 하는데 최초의 참고로 한 자료들이 바로 중국에서 발간된 영중사전 또는 중영사전, Chinese English Dictionary 혹은 English Chinese Dictionary 이걸 썼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참고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러브샤이트라는 선교사가 쓴 영화자전입니다. 이 영화자전을 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1870년대, 80년대쯤 돼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연애라고 하는 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여학 잡지라고 하는 잡지가 일본의 그 여학생들이 많이 보는 잡지가 있었어요. 명치대에. 거기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시마사키 도성이라든지 일본 명치 시대의 유명한 문학가들이 참여를 해서 서양의 소설을 많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소설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때 특히 왜 연애란 용어를 이 여학 잡지에서 많이 썼냐면은 그 일본어에서는 요 연자라는 고이라고 있죠. 고이라든지 아이라든지 하는 용어는 조금 이하라시 용어 좀 뭐라 그럴까 좀 입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좀 뭐랄까 저급하다고 그럴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육체적인 교섭이 있는 사랑 이것을 나타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880년대에 주로 소개했던 그 서양의 연애 소설, 젊은 소녀와 소년들을 위한 이런 소설에는 플라토닉 러브, 남녀 간의 육체 관계를 뺀 정신적인 사랑.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 중국의 사전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직접 가져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거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좀 유감스럽게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어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895년에 나온 서유견문, 6.1준의 서유견문이라는 곳에 연애란 서양의 결혼 제도를 소개하면서 연애란 용어를 쓰겠고, 그리고 1910년대에 많은 신소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월화가인이라든지 김용준의 월화가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대개 1910년대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애라는 말을 알게 되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이 신문은 말 그대로 새로 들은 것들, 뉴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당나라 때부터 용례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새로 들은 것을 신문이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뉴스페이퍼라는 용어가 이제 없었지요. 그런 개념이 없었지요. 그런데 서양에서 뉴스페이퍼가 발달하고 그런 뉴스페이퍼를 동양에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말라카 오늘날에로 하면은 그 말레이 반도 남단에 있는 거기에서 신문을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을 향해서 신문을 발행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서양어는 뉴스페이퍼, 그래서 이 뉴스페이퍼를 바로 직역을 했어요. 신문, 뉴스를 신문, 페이퍼를 지, 이렇게 해서 신문지라고 중국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국에도 들어오고 일본에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신문은 오늘날은 잘 안 돼. 동아일보, 조선일보 하는 보죠, 파오. 중국어로는 파오를 합니다. 그래서 한성 순보 그러면 순이라는 것은 열흘에 한 번이라는 뜻이니까 한성 순보는 서울에서 나오는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 한성 주보는 위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의 신문이 중국식으로 보고가 되는데 실은 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신문과 지로가 합쳐져 가지고 신문지로 되고 그것이 지가 생략된 신문 계통과 중국 사람들은 이걸 쓰다가 어느 날 보를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를 가지고 신문의 의미로 사용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1880년대부터 나왔던 유명한 신문, 상해 신보가 신파오라고 하는 중국 신문입니다. 대략 1840년을 경계로 해서 중국에서는 대개 신문지라든지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됐는데 한국은 오늘날 두 가지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동아일보, 한국일보 하는 보는 중국 계통의 어휘이고 경향신문, 무슨 신문 하는 것은 일본 계통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철학 같은 거, 요 철학도 물론 동양에도 동양 철학이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오래전 시절부터 이 철학 자체가 있었겠지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용어로 하느냐 할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서양의 필로소피라고 하는 용어에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예를 봤더니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독립신문이 가장 빨라요. 독립신문은 1896년에 4월 1일부터 발행이 되는데 1896년 정도에 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이제 그 동서양의 접촉의 결과로서 그것이 한 나라에 정착이 되면 다시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보고 서로 그 말을 갖다 쓰고 이런 것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대략 마무리를 짓겠는데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어휘 상당 부분 이것은 19세기 말 이후 한자 문화권과의 어휘 접촉 이런 것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는 서양의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문명, 새로운 그 제도에 관한 것들, 서양과 동양이 교류를 해서 그 교류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휘들, 그런 것들이 다시 지역 내에 그런 여러 나라, 한자 문화권 내의 나라들 간에 서로 교류가 되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어휘, 중요한 개념들이 원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짧습니다만 이 정도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